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38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산타5 특집이라서 산타5에서 두 분의 개발자들이 나오셨는데, 네. 이 명곡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먼저 자기소개 잠깐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크 컴퍼니에서 리얼월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 이예찬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산타5에서 백엔드 개발을 맡아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당근마켓에서 프론트엔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조단원이라고 하고요. 산타5에서는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평소에 44비치 팟캐스트 좀 들으시나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C샵을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네, 클로이님은 어떠세요? 썸네일을 보고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위해 백록에 쌓아둬야겠다 라고 스크랩을 하지만 인턴 생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죠. 당근마켓의 업무는 하드하다. 그러셨군요.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어제 트위터 보다 보니까 타링에서 네. 또 라이브 행사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잠깐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이거는 타링한테 뭘 받아야 그런 거 이찬님 가시죠. 네. 이번에 그 타링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를 초청해주셔가지고, 그 타링 월간 코드 리뷰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월간 코드 리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아웃사이드님도 한번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산타5의 이모저모를 다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백엔드 개발 얘기부터,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사실 개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 얘기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운영하는 얘기, 그리고 문제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쭉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미 준비하신 건 아니고 라이브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발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이게 웨비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네, 라이브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네. 할게요. 프로젝트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군요. 계속. 정말, 그, 에이미님 말씀처럼, 저희 산타5 디자인해주신 에이미님 말씀처럼, 네. 진짜, 크리스마스가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1월 14일인데. 네. 20일경 지났는데도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산타5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네트리를 꾸며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트위터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세상에선 조금 덜 알려지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플로이님이 잠깐 네트리를 꾸며줘 혹은 산타5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산타5는 이번에 내 트리를 꾸며줘 라는 이름으로 2021년 크리스마스 롤링페이퍼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하여 결성된 5명의 팀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2명의 루돌프 분들이 합쳐져서 2022년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총 7명의 멤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멤버 구성을 말씀드리면 디자이너 2분, 보노님과 에이미님 계시고,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원래 있었던 둠둠님과 클로이, 그리고 여기에 루카스님이 합류를 하셨고요. 백엔드에는 예찬님이 혼자 백엔드를 맡아주시다가 여기에 이제 캉드로이드님까지 합류하셔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준비했었던 프로젝트는 2021년 크리스마스 롤링 페이퍼 네트리를 꾸며줘는 되게 간단한 프로젝트예요. 이제 가입을 한 친구들에게 닉네임을 기반으로 한 트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처음에 이 트리는 비어 있어요. 그럼 친구의 트리에다가 장식들을 달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리 꾸며주기를 클릭을 하면 선물 상자, 아니면 눈사람, 아니면 인형,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장식들을 하나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장식을 선물 상자도 그냥 선물 상자가 아니라 색깔을 고르고 여기에 리본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커스텀한 다음에 여기다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는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없고, 다만 내 트리에 누가 어떤 예쁜 장식들을 달아주었나 이 닉네임과 함께 확인만 할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 자정이 되는 당일날 딱 메시지가 열리면서 누가 나에게 어떤 좋은 말들을 써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롤링페이퍼 프로젝트였어요. 약간 시간 제한이 있는 익명 방명록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맞아요. 사실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막 독특한 독특하다는 건 없는데 네. 갑자기 확 이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쓰기 맞아요. 시작하셨어요. 네. 언제 좀 인기를 실감하셨나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인스타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막 되게 조용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제 친구들이나 몇 명씩 하고,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나? 잘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인기를 실감했냐면, 첫 이틀 차에 서버 비용을 보고, 인기가 있는, 이렇게 인기를 얻었구나. 어디선가 바이럴 탔구나를 실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 첫 오픈을 어디서, 며칠 날 하셨죠? 저희 20일 날. 20일 날 5일 전에 한 거네요? 딱 5일 전에 자정에서 오픈해서 하고, 그날 트위터에 올리고 장을 하는데. 트위터에 올리셨다가 그냥 개인 계정 트위터에만 올리신 거죠? 네. 맞아요, 따로 맞아요. 뭘 맞아요. 어디에 한 건 아니고. 공식 예를 들어 계정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생활 코딩 뭐 이런 데 막 가서 막 올릴 수도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네. 인싸들이신 거 아니에요? 친구는 인싸가 없는데.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뭐가 되게 힘이 컸냐면, 트위터는 보통 이제 버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계정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 마케팅을 담당해주신 디자이너 보노님이 마케팅 감각이 진짜 좋으세요. 이분 트렌드를 진짜 잘 알고, 그래서 딱 이걸 특구 챌린지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스토리를 되게 많이 탔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군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맞아요. 다들 이제 자기 트리 꾸며달라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음. 인스타그램이 원래는 그 일반 게시글 올리면 링크가 그 삽입이 안 되는데, 스토리에는 링크 삽입 기능이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네,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와서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다고. 저도 사실 처음 안 건 트위터가 아니고, 회사 동료의 인스타를 보는데, 정말요? 예쁜 트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구나 해서 인지를 하게 됐던. 저는 기억이 트윗이 되게 많아서, 네. 사실 뭐 이렇게 다 클릭해보진 않는데,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러니까 좀 계속 보여서, 이게 뭐가 있나 본데? 라고 하고는 있긴 해서, 그러면서 네. 알게 됐어요. 혹시 그 아웃사이더님은 트리를 만드셨나요? 네, 좀 만들었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봤죠. 약간, 네.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직접 홍보하고 남겨주세요 하고 그런 거 하는 성격이 못 돼서. 되게 부끄러움 네. 많으셔서 네. 의외로. 저는 약간 크리스마스도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보내거나 이러진 않아서 사실 봤을 때도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만들 서비스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제 약간 저한테는 개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네네. 관심이 가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서 뭐 만들어보고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해지니까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너굴님은 어떠셨어요? 이용자로서 써보셨다면? 만들었을 땐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잘 남겨주셔서 되게,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사실 되기는 했고, 메시지를 읽는데 누구인지 이제 파악하는 게 아이디와 메시지를 보고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마운데 이 고마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맞아요. 파악하기가 처음에 그래서 하루 정도는 막 생각을 했었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네, 나중엔 다 이제, 이분이구나. 지적을 하셨군요. 끝까지는 아니고 그냥 추측을 잘. 마침표를 3개 찍는 거 보니까 나겠는데 막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궁금하긴 궁금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남겨지는 건 보이는데 그쵸. 당일날까지 안 보이니까 안 하지. 그때도 막 고민했어요. 약간 궁금한데 0시 땡 하고 들어가서 보면 너무 힘드실까? 그다음에 뭐 불난집에 그렇게 부채질하는 급하진 느낌으로.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근데 잘 버티더라고요. 맞아요. 서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25일의 트래픽과 네. 그 전의 트래픽을 비교했을 때는 언제가 더 높았나요? 사실 당일날 엄청 그 자정에 피크를 찍긴 했었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트릭 확인 가능한 게 1분 단위인데, 네. 1분에, 1분 단위로 나온 거를 이제 60초로 나눠보니까, 한 초당 36,000 리퀘스트가 이제 와, 들어왔더라고요. 36,000. 네. 그럼 그 5일간의 약간 트래픽의 변화를 조금 요약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5일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21일 날 하고, 오픈 딱 하고, 21일 날 이제 엄청 퍼졌어요. 그리고 한 23일, 4일부터 조금 줄어들다가, 25일 날 트래픽이 확 폭증한?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20일 날, 그날 이제, 처음 밤에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한 1시인가 2시인가까지 저희가 잠을 안 자고 와. 그냥 좀 봤었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네. 그냥 지켜봤는데 와 사람들 퍼간다 말고 좋아했는데 그게 한 요만큼 요만큼 튀어 올라왔었다면은 그게 그 다음날 돼가지고 보니까 그 튀어나온 게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처음에 매트릭 캡처해놓은 거 보면 활성 사용자 수 999명이다. 아, 너무 기쁘다. 맞아. 1000명이다. 너무 행복하다. 와, 그래서 사실 그때는 막 토익 10명. 프로젝트인데 1000명만 돼도 엄청 그쵸. 기분이 좋은 일이긴 맞아요.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막 10명 단위로 캡처했었거든요. 1000명 넘었다. 1200명이다.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탁 뛰어버려서, 이제 10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명 단위가 되고, 그랬었어요. 아, 그럼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트래픽 대응을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 약간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는 보통 않으니까 물론 터지길 바라지만 만들면서 네. 그러면 언제쯤부터 이거 지금 못 버틸 정도인데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그냥 사실 처음에 만든 걸로 기능 외에는 25일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아서 그쵸. 네, 트래픽 대응 말고 그냥 크게 대응할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오픈 첫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살짝 튀어나왔던 그 트래픽,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그 트래픽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정말 큰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따로 자료를 보여드리기 힘든데, 그 구글 애널리틱스 들어가서 보니까 그 5분 동안 동시 접속한 사용자가 2만 명 막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게 첫날이었어요. 그게 첫날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날 첫날에 제가 본 가장 많았던 인원수가 얼마였지? 한 5만 명? 동시 접속이? 와. 약간 네. 우리 오픈했다 막 파티하고 있는데 집은 불타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트리 페이지에 로딩 페이지를 따로 안 걸어놨거든요. 왜 어차피 로딩 페이지가 네. 보일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로딩 중. 뭐 이렇게 한 개만 박아놓고 어차피 싹 지나갈 페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페이지를 너무 많이 보기 시작하는 그쵸.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느려지니까. 그래서 로딩 페이지 작업도 빨리 만들고 그때부터 대응을 시작을 했어요. 약간 한 10년 전 트위터의 고래 페이지 같은 거 모두가 트리를 배달 중입니다를 제일 많이 보고 있게 됐어요. 아마 거기에 광고가 구글 애들센스라도 달려 있었으면 되게 많이 아사님이 조금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노이즈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는 그래서 당황했네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시던데. 네. 그러면 사실 다 회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보면 사실 원래 대부분 그냥 출근하고 있을 텐데 그쵸. 이제 서버가 이제 불타기 시작했잖아요. 근무 중에. 네. 혹시 휴가를 쓰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결국 휴가를 썼었죠. 네. 네. 이게 사실 근무 시간 중에는 이제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휴가를 결국 쓰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좀 눈치를 많이 보긴 했어요. 네, 아무리 이제 그럴 뭐 것 같아요. 네, 좋은 서비스 이렇게 오픈했고 또 회사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 오픈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회사 업무가 중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원래는 없을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을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밤에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보통 7시, 8시나 뭐 퇴근하고 오시면 10시 뭐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회의 시간을 항상 오늘 좀 늦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몇 시요? 10시나 10시 반이요? 안 늦습니다. 전 또 새벽 2시 말하는 건 줄 알고 이러면서 맞아요. 되게 늦게 작업을 해서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도 디스코드에 같이 남아가지고 작업을 맞아요. 하곤 했었어요. 디스코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좀 이제 다들 원격으로 만나지 않고 원격에서 네.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원래는 모르던 사이셨던 거죠, 다. 그러니까 같은 일하신 분들 빼고는. 그쵸. 네. 네. 저도 클로이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거였고, 맞아요. 그리고 같이 하신 그 듬듬님도 처음 뵌 거였고, 그냥 트위터에서만 알던 그런 사이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협업을 하실 때 조금 원격이 이제 네이티브인 문화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일하실 때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팀은 이거 되게 잘 풀었다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제일 먼저 만든 게 디스코드였고요. 디스코드 채널을 세분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엔 사실 백엔드, 뭐 프론트엔드, 디자인,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나 제안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거의 회사 채널처럼 채널을 뭐 지금 보면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개 정도, 20개까지는 아닌데 10몇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각각의 이슈가 들어가면 이슈를 스레드로 팠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 뭐 광고 배너 QA 스레드, 그다음에 뭐 메시지 뷰 QA 스레드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많이 팠고 대신에 원칙을 맨 처음에 정한 게 하나 있었는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디스코드 내에서 하자. 투명하게 공유하자. 그래서 제가 백엔드 채널에 알림을 꺼놓지 않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엔드 이슈가 오가는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었고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 채널에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실 때도 웬만하면 회의실에서 이제 음성으로 하시기보다는 음성으로 하시면서도 계속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 이슈도 트래킹을 하니까 프론트엔드에 이제 요청이 오시겠구나 이러면서 대응을 하거나 히스토리 파악이 쉬웠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걸 디스코드로 일어나 하자. 라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게 되게 잘 지켜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야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때까지 카톡이 필요 없을 카톡은 만큼. 왜 만드셨어요? 이제는 이제 디스코드는 좀 일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좀 셀러브레이션을 해보자. 네. 그리고 디스코드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끝나도 우리는 서로 같이 하고 싶으니까 좀 더 연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카톡방을 만들어야겠다. 그때쯤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안 닫고 디스코드 계속 운영하면서 랜덤방 같은 데서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요즘 분들은 또 카톡이 또 편해서 그러신 걸까요? 요즘 분이라서 그런 요즘 요즘 분들 보여서 좀 더 디스코드는 공적인 느낌이면 약간 비즈니스에서 사적 카톡은 관계로 좀 사적인 넘어오고 느낌이거든요. 지금도 느낌이 두 개를 다 쓰는데 네. 산타파이브 프로젝트 이슈들은 이제 랜덤이나 그런 채널에다 올리고 뭔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사적인 얘기들은 카톡방에서 하는 편이긴 해요. 이제 약간 공사 프로젝트 끝나고 그게 다 식으면 이제 빠이빠이 할 사이에서 이제 네. 맞아요. 네, 인맥 관계가 된 게 네. 아닐까요? 맞아요. 저희가 디스코드를 이제 슬랙처럼 활용을 했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디스코드에서 계속 떠드는 얘기는 뭔가 계속 일하는 느낌이고 음.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좀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결과도 프로젝트 결과가 되게 좋긴 했지만 네. 그 전에 만드신 과정 봐도 음. 되게 협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음. 그 저도 그룹 프로젝트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해보면 네. 좀 잘 되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음. 사람마다 뭐 실력도 다르지만 기대치도 다르고 맞아요. 열정도 다르고 맞아요. 뭐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랑 좀 서비스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막 해서 이게 그 텐션이 달라서 내가 막 달릴 때 저긴 안 달리고 저쪽 달릴 땐 내가 바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협업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서 혹시 뭐 그런 뭐 비결 아니면 이런 걸 잘해서 그게 잘 된 것 같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같은? 사실 처음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네, 되게 서로에 대한 약간 신뢰를 쌓았다 그래야 될까요? 맞아요. 그냥 같이 이제 만나서도 얘기를 하는 거는 또 그냥 마냥 원격으로만 얼굴도 안 보고 마냥 원격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좀 마음의 벽이 좀 허물어지는 과정이 좀 더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저희는 좀 벽을 많이 허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 이후로 약간 쌓인 신뢰들이 이분들은 그래도 약간 뭐 연락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을 잘 해주실 거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고 서로 그 믿음을 좀 저버리지 맞아요. 않기 위해서 되게 소통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구체적인 제가 막 진짜 피플팀은 아니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 팀을 빌딩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는 제일 중요했던 건 좀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되게 많이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내가 달릴 때 저쪽은 안 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그게 서로 잘 맞물렸거든요. 내가 열심히 할 때 저 사람 좀 쉬어주고 대신에 내가 힘들게 이걸 다 맞춰서 내가 한숨 돌리고 싶어. 그래서 저 내일은 좀 오프 쓸게요. 그럼 바쁜 와중에도 사이드 이제- 프로젝트지만 오프가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오프를 공유해야 오프할 수 있는 거의 회사처럼
같네요.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이러면서 음. 이제 그날은 그 이슈가 있을 때, 이거는 뭐 에이미님 오늘 쉬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끼리 처리하죠. 아. 이러면서 서로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디자인이랑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뭐 그 외 운영, 광고, CS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여력이 되는 사람이 그때그때 맡아서 하고 그때 쉬고 싶은 사람은 쉬어도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맡아줄 수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신뢰가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조금 이제 빈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십시일반 채워주고 네. 맞아요. 이런 협업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되었었네요. 그러면 총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제 25일까지 네. 쳤을 때 한 며칠 정도 기간 동안 계속 그런 텐션을 유지하셨나요? 사실 11월 13일인가 이제 처음 그냥 음. 온라인으로 미팅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때 디스코드를 한번 만들었었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11월 21일? 네, 뭐 이쯤 됐을 음.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좀 느슨했어요. 다들. 그리고 12월 20일에 오픈 직전까지도 사실은 다들 느슨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죠. 조금씩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둠둠님이 메시지를 만드는 뷰를 담당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보여주는 뷰를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메시지를 보여주는 노출하는 뷰가 안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때가 전주에 좀 아팠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내자. 어차피 크리스마스까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냥 내자 이러면서 냈는데 내고 나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텐션이 확 집중을 하면서 다들 되게 열심히 집중하게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5일 동안은 회사가 사이드가 되고 이게 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근마켓 좀- 죄송합니다. 계시는 환경에서는 좀 네. 그런 게 그래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 휴가 쓰셨다고. 아, 네. 네, 눈치 보여. 그래서 중간중간 휴가 쓰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요전 인턴십에서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낮에는 발표 준비하고 밤에는 코딩하고 낮에는 발표 준비하고 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아까 그 질문을 그냥 생각나서 드렸었는데 네. 업무 시간에 했어도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당근 같은 분위기 제가 뭐 정확하게 당근에 다니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당근에 다니면 이렇게 약간 양해 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그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다른 인턴십에 계셨다고 하니까 이해도 되고 그러네요. 네. 바쁜 생활을 하셨네요. 조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네. 넘어갈까요? 네. 그 네. 트위터에서 얘기하신 거 봤을 때는 서버리스를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전체 아키텍처나 이렇게 구조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무래도 애저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일단 애저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애저로 시작을 해서 애저에 있는 저희 그냥 API 서버는 그 애저의 앱 서비스 약간 AWS처럼 빈스톡 같은 그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파스 서비스죠. 요거를 이용해서 배포를 개발하고 바로 배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코스모스 DB를 썼어요. 코스모스 DB가 약간 AWS로 치면 다이나모 DB 같은 네. 그런 DB 애저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 얘는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고 그래서 도큐멘트가 저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 DB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냥 그 API 서버랑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도 네, 있지 않나요? 네 프론트엔드 배포하는 쪽은 이제 애저에 있는 그 스태틱 그 웹사이트 배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CDN 같은 거. CDN은 S3에 아닌 가깝지 걸로 않나? 알고 있는데 약간 S3에 가깝기도 하고 그 제가 비슷한 게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스가 좀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GitHub이랑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네. 그 새로운 뭐 브랜치 올라오거나 PR 올라오면은 바로 빌드 해가지고 약간 스테이징 환경에서 뭔가 검토해 볼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저로 다 통합을 하자 싶어가지고 거기다 올렸었고 그것 나중에 다 옮기게 되었지만요. 네,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 백엔드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론트엔드는 사실 제가 아키텍처라고 말할 때 뭘 말씀드려야 될지 뭐, 잘 감이 안 일단 잡히긴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스택.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스택.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스택. 리액트 JS를 중심으로 사용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뭐 넥스트를 써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넥스트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배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리액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같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멋있는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정적 타입 프로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 멋있는 아무튼 그런 걸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오픈 API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백엔드랑 그 스웨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API 서버 통신을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타입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툴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까지 만들어주는. 네네, 클라이언트까지 네.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희가 패칭을 보낼 때도 손으로 사실 이제 패스를 쓰면 오타가 나는 경우들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휴먼 에러를 확 줄여주고, 왜냐면 이걸 API를 펑셔널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낼 때도 뭔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리스폰스들을 타입화 시켜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빠뜨리는 것들이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백엔드에서 만들어주신 건가요? 그게 백엔드에서 이제 백엔드에서 스웨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네. 그 스웨거 JSON 파일을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네, 맞아요. 제너레이트 되는 제이슨만 형식이에요. 가지고 API를 찍어낼 수 있군요.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스웨거 문서를 딱히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어요. 맞아요. 네. 스웨거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돼가지고 만들어져 있긴 한데 저도 그냥 제가 이제 ASP.NET으로 개발을 했는데 ASP.NET에서 자동으로 그걸 생성을 해주고 스웨거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생성된 걸 바탕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오픈 API 제너레이터 써가지고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주니까 크게 이거 관련해가지고 소통할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건데 보통 저는 스웨거를 자동화해도 네. 이제 문서를 만들려면 설명이 막 네, 써져도 네. 뭐 예제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손이 많이 가고 그거 없이 주면 사실은 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걸 왜 자동화했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예 클라이언트도 찍어내면 대충 뭐 필드명만 좀 그쵸, 명확하면 그쵸. 네. 맞아요. 네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API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API가 되게 급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직전에 사실 API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고 이러면 사실 백엔드에서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네. 저 API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거 주세요.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클라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서 왜냐면 제가 직접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코드젠 다시 하면 되니까 그냥 푸시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코드 제너레이팅 해주면 이 친구가 이제 빨간 줄 띄워주면서 알려줘요. 이거 바뀌었고 여기에 이제 원래 없던 필드 뭐 아이디를 요구한다 하는 걸 다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바꿀 때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가 뭐 그렇게 엄밀하게 해야 되는 뭐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배포 타이밍은 어떻게 맞추셨어요? 예를 들어 하위 완성을 유지 안 해주고 바꾸고 배포를 하면 이쪽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방금 네네.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하위 호환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배포를 했었고요. 네네. 신경을 쓰셨군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라이브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긴 하니까. 그렇죠. 사용자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뭔가 API가 추가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지 그 API가 변경돼가지고 맞아요. 그 변경점이 엄청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은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스택을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좀 범용 서버 언어랑은 조금 그래도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C샵과 거기다 이제 서버리스까지 네네네. 사용하셨는데 그러면서 겪으신 어떤 지뢰라고 해야 될까요? 독특한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ASP.NET, C샵으로 만든 ASP.NET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하긴 하니까 좀 엄청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어요. 제작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서버리스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에 좀 마주하게 됐었고 일단 처음에 제가 그 DB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DB에서 서비스를 썼으니까. 근데 그 백엔드 서버가 웹 서버 같은 경우는 파스 서비스였기 때문에 사실 서버리스라고 하기엔 조금 좀 애매한 감이 있는데 처음에 이걸로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막 몰리니까 애가 픽픽 죽어 나가더라고요. 네, 인스턴스를 막 10대씩 늘리고 막 계속 늘렸는데도
돌아가는 애들은 잘 돌아가는데 죽은 애들은 그냥 다 죽어 있고 더 이상 뭔가 복구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길래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일단 정확한 원인 파악은 할 시간이 없었죠. 할 시간이 없었고 일단 바로 뭐라도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Azure 펑션, AWS 람다 같은 Azure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그 API를 다 옮겼어요. API를 다 옮겼어요. 그 원래는 그 앱 서비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ASP.NET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가 Azure 펑션 SDK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서비스로 다 이제 교체를 진행을 했고 일단 그게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DB 이것도 서버리스라는 그 요금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이 몰리면은 트래픽이 몰리면은 자동으로 몇몇 이제 그 단위 요금 단위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5,000 단위인가? 까지 이제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요청은 그냥 그 서버리스가 더 이상 확장을 못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옵션이 커넥션인가요? 커넥션은 아니고 이게 그 RU라고 네. 리퀘스트 유닛이라는 단위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뭔가 좀 묶어놨나 보네. 네, 그래서 이게 쿼리 모양새나 아니면은 데이터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RU 사용량이 달라지는데, 근데 그 RU 이제 초당 RU가 5,000 RU인가 5만 RU인가 이상으로 되면은 더 이상 스케일업을 못 해가지고 스케일업을 못해서 이 DB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됐었어요. 뭔가 안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별로 네. 커 보이진 않네요. 5,000.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제약사항을 확인을 못하고 이제 처음에 만들었었던 거고 네. 사실 제약사항을 확인했어도 그냥 아,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서버리스고 저희가 관리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버리스를 쓰다가 이게 플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서버리스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플랜이 있어요. 네. 혹은 매뉴얼 플랜, 그러니까 서버리스와 프로비전드 플랜이 있는데 네. 서버리스 플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고 프로비전드 플랜 같은 경우는 그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오토 스케일링 최대 맥시멈 RU로 설정해 놓으면은 거기까지는 오토 스케일링이 된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DB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이거를 서버리스와 프로비전드 사이에서는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DB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했죠. 서버를 한 2시간인가 다운 시켜놓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했었어요. 그때 한 번 서버가 이사 중이라고 이런 네. 공지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DB를 옮기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똑같은 코스모스에서 코스모스로 옮기는 거긴 했는데 네. 그 서버리스냐 프로비전이냐 이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미 데이터도 많아서 좀 이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셨겠어요. 그쵸, 조금 걸렸죠.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좀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트래픽을 못 받아서 이제 서버리스로 서버를 다시 구현하고 DB도 네. 마이그레이션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좀 해결이 됐나요? 그렇게 실제 효과를 했을 때, 보셨나요? 효과를 보긴 했어요. 네. 펑션, 그러니까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죽었을 때 뭔가 못 살아난다거나 이런 상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스케일아웃이 잘 됐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한 번에 막 몰리다 보니까 이 서버리스도 어느 정도 프로비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프로비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콜드 스타트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429 투맨 리퀘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그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뭔가 응답을 안 해가지고 503 이런 에러가 뜨기도 하고 네, 이런 좀 문제들이 발생하긴 했어가지고 이것도 뭐 애저의 기술 지원 넣고 네,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 스택 봤을 때는 레디스도 쓰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코스모스에서 그 트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트리 페이지 API가 이 사용자가 누군지, 이 트리가 누구 페이지인지 가져오는 정보랑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그 선물 정보를 전부 다 가져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DB 콜이 계속 발생하니까 좀 뭔가 이게 계속 DB에서 한 번에 두 번씩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캐싱 해놓고 쓰자 하는 생각으로 레디스에다가 그 두 가지를 합친 거를 레디스에 캐시를 해놓고 호출해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뭐 서버리스 DB 한 다음에 거기서도 더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레디스까지. 네, 맞아요. 네.
아키텍처를 먼저 바꾸셨군요. 네. 저 같은 중간에. 경우는 사실 캐시 먼저 발랐을 것 같거든요. 아. 캐시로 다 발라 앞에. 네. 왜냐면 이렇게 엄청 게임처럼 동적인 건 아니니까. 음. 네. 아마 그쵸. 제가 실제로. 기억하기로는 기록을 남겨놓긴 했었는데 아마 캐시 먼저였긴 했었을 거예요. 네, 캐시 먼저 그 발라보고 캐시 그다음에- 정도는 이제 거의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네. 뭐 사실 뭐 정확히 분석해서 약간 느낌에는 좀 꽤 성장한 사실 뭐 100만 뭐 이렇게 들어오면 꽤 성장한 서비스니까 네. 한 3, 4년에 걸쳐서 할 스타트업이 한 5일로 압축된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쵸. 딱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 저희가 웹 서버를 그러니까 API 서버로는 이제 앱 서비스와 펑션을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그 정적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Azure Static Web App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 페이지 프론트 페이지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무료 버전을 시작했고 다시 이제 프로덕션 버전으로 나중에 바꿨는데 얘가 트래픽을 못 받더라고요. 와. 네, 이게 투매니 리퀘스트가 네. 떠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무료였다가 프로비전으로 바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의 뭔가 한계점 같은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트래픽이 그러니까 서버 API 서버가 받는 트래픽이 증가했다가 확 줄었다가 증가했다가 확 줄었다가 증가했다가 확 줄었다가 있어요. 못 받아서 그런 네, 거구나.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아예 안 뜨니까 네. 아예 안 뜰 때는 줄었다가 또 클라이언트 뜬다 하면 API 또 이렇게 홀 늘었다가 또 클라이언트가 또 아예 안 뜨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길래 이거를 결국에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스로 전환을 했어요. 네, 이거를 다 옮겼어요. 네, 옮기고 이제 DNS 다 바꾸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프론트 쪽에서는 이런 대용량과 관련해서 작업하셨던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도 그걸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멘토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러 다녔어요. 백엔드에서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프론트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긴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그 API 콜 자체를 CDN으로 캐싱하는 걸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고민은 친구 트리에 API를 보내는 걸 캐싱을 하면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명인의 트리, 뭐 인스타 셀럽의 트리 이런 트리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게 캐싱이 되면은 모든 콜들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안정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다 트리를 새로 쓴 사람들의 거가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캐싱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요거는 도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는 페이지네이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산타5 트리가 처음에 15,000개까지인가 메시지가 왔는데 저희가 이 콜을 하나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콜을 보내면 15,000개 메시지 내용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트리에 1,000개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트리 보시면 맨 처음에 초기에는 아래 이제 점점점으로 인디케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인디케이터 옆에 쭉 늘려가지고 10개까지인가 늘려봤는데 그럼 100개거든요, 메시지가. 그래서 100개 정도 되는 걸 받으니까 이 인디케이터도 그냥 이대로 놓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디케이터가 2줄이 되고 3줄이 되더니 화면을 꽉 채우는 상황이 벌어질 만큼의 한 트리에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로딩이 느려지고 서버에서 엄청 무리가 간다 해서 페이지네이션을 도입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 했었었냐면 요거를 이제 그때 늦게 들어오셨던 루카스 분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건드려야 되거나 개편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거를 논의를 했던 때가 24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거 3시간 안에 API랑 다 뜯어고치면서 못한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하는 게 지금 되게 급하게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적정한 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를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이거 100개 단위로 보여줄지 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자정까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조금 느린 걸 감수하더라도 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뭐 페이지네이션을 단위로 10개를 해버리면 뭐 100개나 막 이렇게 받는 소소한 트리를 콜을 10번을 때리게 되면 그것 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적정한 페이지네이팅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요번에 케이스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좀 좋은 발전된 부분이 있으면 서버에서도 좀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겠다는, 프론트엔드는 좀 반성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못한 걸 해보고 싶다. 이번에 워낙 경험을 크게 하셔서 다음에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래도 다음에 만들 때는 일단 그냥 만들죠. 이번에도 또 대박 나 그냥 그런 시간이 보통은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또 사람 취향이긴 한데 저는 창업을 해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창업을 해도 누가 디도스 맞을 걱정부터 하고 맞아요. 창업을 하나요? 고객도 안 봐주는 게 보통의 일이니까. 그러면 메시지가 가장 많은 트리는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개나 메시지가 쌓여 있는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그쵸. 지금은 좀 까먹었어요. 맞아요. 네. 일단 저희 트리가 메시지가 가장 많긴 했어요. 산타파이브 트리가. 네. 그래서 저희 트리는 그게 있잖아요. 한 15,000개까지는 진짜 트리고 그 뒤에 10,000개 정도는 그 디도스 공격을 받은 공격 메시지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훈훈하네요. 만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그러니까요. 많이 남긴다는 게 저희 대부분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뭐 조금만 이제 남겨주면 좋겠다 막 이런 맞아요. 생각이었는데 음. 상상 그 못하게. 디도스 메시지는 어떻게 걸렀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정리를 해내셨어요? 이 메시지가 디도스인지 아닌지를 사실 분간하는 못 방법이. 걸렀죠. 네. 네, 걸르지는 못했어요. 별도로 앞에 이제 뭐 방화벽이나 이런 것도 없던 상황이었고 그냥 요청은 주는 대로 다 잘 받아먹어가지고 네. 대신에 그게 있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오너먼트 이미지들이 아닌 뭐 광과민성 이미지, 발작을 네.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들을 쏘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DB에서 찾아내서 거르기에는 사실 DB를 한번 서치하는 그게 너무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걸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주소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무조건 기본 이미지로 바꿔주는 방어 코드를 넣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못 도입을 했어서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양말의 습격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코드가 양말로 채워진 그 에피소드가 요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핫픽스했죠. 제 트위터 보셨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백엔드 쪽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네. 텐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렇게 정해진 SM만 받아내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코드를 기본 잘 이미지로 처리했네요. 양말의 습격은 산타파이브가 처리했다고 뭐 이러면 되게 귀엽게 공지를 네, 네. 드렸었던 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복 뭐 계속 이슈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중복 트리 이슈가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아마 좀 맞아요. 처리를 네. 하신 그 대고객용으로는 하셨던 것 네. 같은데 그 좀 과정들 설명을 좀. 사실 중복 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이슈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보통은 SQL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경우에는 제약상을 걸어두잖아요. 그렇죠. 제약을 걸어두는데 제가 이거를 DB를 만들면서 파티셔닝도 잘못했고 노에스QL을 완전 처음 써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티셔닝도 잘못했고 여기다 이제 제약을 걸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계정 정보가 중복으로 생긴 게 맞아요. 그래서 사용자 같은 아이디로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생긴 건데 네. 보통은 이제 쿼리를 2번 날려가지고 이제 기존 데이터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없으면 추가를 하는 방식 당연히 그렇게 구현을 했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요청이 쌓이거나 할 경우에는 동시에 이제 2개 이상의 계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NoSQL로 돼 있던 코스모스 DB에서 그 계정 정보만 SQL DB로 따로 옮겼어요. 따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다 옮겼고 네. 그때도 한번 이제 큰 마이그레이션이 있었죠. 그러면 중복으로 생성된 트리에 각각 또 메시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병합해주는 과정도 하셨던 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중복 계정이 이렇게 생기면은 보통 한 뭐 많게는 8개까지 생기는 분도 계셨어요. 네, 저희가 일단은 그 클라이언트에서도 그 누를 때 뭔가 막는 조치를 안 해가지고 계속 누르거나 네. 하는 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많게는 8개까지 생기신 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트리를 골라가지고 가장 메시지가 적은 트리를 골라가지고 다른 그 계정에 쌓인 메시지들은 그 하나의 트리로 합쳐주는 마이그레이션을 쭉 했어요. 네. 힘드셨겠네. 그러면 그 네. 여러 개가 생겼으면 네.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네. 뭐
내가 공개 요청을 했을 때 1번 트리가 보였다, 2번 트리가 보였다, 3번 트리가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첫 번째 이제 뭔가 DB상의 이제 오더링상 첫 번째 계정이 나오게 되죠. 그 첫 번째 순서상으로는 네네. 메시지가 가장 적은 트리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순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링크를 공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링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랜덤이에요. 응답이 가장 빨랐던 회원가입할 때 응답이 빨랐던 링크가 가장 먼저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걸 사람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뿌렸으니까 트리 데이터들은 다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네. 다 거기 쌓이고 근데 이제 새로 자기가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할 때는 그 트리가 아니라 다른 트리에 이제 로그인이 되는 케이스인 거고 그때는 이제 DB 오더링상 뭐 아이디가 가장 그 유니크 아이디가 가장 빠른 그런 쪽으로 로그인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돼서 상황이기 그래서 때문에 로그인한 사람은 어떤 특정 트리를 볼 확률이 되게 높고 음. 보는 네. 사람은 여기다 남겼다 여기다 남겼다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좀 효과가 있었겠네요. 보통은 이제 첫 번째 계정 만들고 음. 나면 생기는 링크를 바로 그 공유하기 링크로.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트리에 가장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로그인해서 자기 트리 공유하기를 다시 눌러서 하고 그러면 또 공유를 했으면 바뀌기도 하고. 다른 트리가 그렇죠. 또 네. 공유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슬프긴 하겠네요. 그렇죠. 음. 네. 20개라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맞아요. 없어졌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은 최종적으로는 다 합쳐지긴 했어요.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다 합쳐졌고 처음 그 합쳐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장 긴 트리에다가 합치고 그리고 중복이 있는 그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사용자 그 로그인 정보를 다 별도의 그냥 랜덤 문자열로 마스킹 해버리고 그럼 이제 하나의 계정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계정 로그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트리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개의 트리 아이디를 만들었으면 링크가 여러 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개 링크 생긴 거로 접속했을 때 그 사람이 오리지널 트리로 리디렉션 시켜줄 수 있는 그 아이디 정보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가 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마이그레이션은 그렇게 성공하긴 했어요. 네. 혹시 이런 작업들 하시면서 잘 안 챙기게 될 것 같긴 한데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하셨나요? 못했죠. 프론트도 전혀 못했죠. 없었어요. 있었어도 21일부터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21일부터 그렇죠. 있었어도 무의미한 네. 코드가 됐겠네요. 없어.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트래픽으로 고생을 하고 아무래도 내부에서도 25일이 제일 걱정됐을 텐데 네. 과연 어느 정도 들어오고 과연 버틸까? 그쵸. 아니면 또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그럼 만약 못 버티면 뭘 해야 될지 막 그런 게 있을 텐데 네. 실제로는 어땠나요? 보통 한 1시간 정도에 가장 피크치고 네, 네. 괜찮았을 것 맞아요. 같긴 한데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탈락한 그 요청들도 있긴 했었는데 대부분 요청들은 잘 들어갔던 것 같고 일단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원래 서버리스를 하나만 썼었는데 서버리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혹시나 이제 프로비전이 뭔가 느리게 되거나 했을 때 인스턴스가 그 펑션 인스턴스가 좀 늦게 뜨면은 다른 인스턴스가 좀 대응을 해주겠지 싶어가지고 두 개를 띄우고 그 앞에다가 프론트엔드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그 프론트 도어라고 제가 AWS는 같은 서비스가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론트 도어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청 게이트웨이죠. 네, 게이트웨이 서비스 하나 달아가지고 그냥 양쪽의 서버리스 그 리소스로 로드 밸런서 같은 네 로드 거. 밸런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로드 밸런서를 따로 붙여놨어요. 원래도 펑션에 로드 밸런서가 있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앞에다 더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게 대응을 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저 펑션을 몰라서 네, 람다 같은 경우는 하나를 만들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서버리스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는 네,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드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스케일이 따로 되니까 대응이 되나요? 저는 람다에서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요청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특히나 한 번에 많은 요청이 들어오니까 특히 그 자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냥 스케일 아웃이 돼야 정상인데 네. 근데 그거는 약간 트래픽이 순차적으로 증가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케일 아웃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피크를 찍어가지고 한 번에 막 몰리는 상황에서는 스케일 아웃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뭐 C# 코드가 돌아가야 되는 그 환경이 준비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 환경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된 환경 2개를 준비를 해놓고 그 앞에다 로드 밸런서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아키텍처가 달라서 조금 다른가 보네요. 그럴 제가 것 알기로는 같아요. 람다는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고 쿼터 먹히면 다 먹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 쿼터가 그러니까 먹힌다는 이게 거죠. 늘어나는 쿼터가 있는데 네네네. 한 명이 쿼터를 다 차지하면 아. 나머지도 다 죽어버리거든요. 아 네,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동작 안 하고 전 네네. 계정으로 동작을 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일제 펑션은 그런 구조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엄청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아,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하실 때 트위터 공유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네. 저희가 그 과정을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것 같은데 네. 트위터에서 그런 공유하셨던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도움을 어떻게 실제로 많이 받으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죠. 맞아요. 어떤 전략은 도움들?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 아니고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 늘 그렇게 소통하던 트위터였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개발자 문화들이 있었던 맞아요.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네. 트위터가 그런 점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 제가 정확히 소속이 마이크로소프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스틴 유님 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있습니다. 사요.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저스틴 유님께서 그 구글 미수로 좀 도움을 주셨었고 네. 그 다즐링 님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게 직접 이제 그 구글 미수로 대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본인이 밝히는 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네.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루돌프 두 분 오시기 전에 한 분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디스코드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광고 같은 거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론트백 가리지 않고 프론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작업을 해놓고 중간에 이제 뭘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이걸 먼저 체크해가지고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핫픽스 남겨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저희가 언제 나가셨죠? 24일에 마무리되고 나가셨나요? 25일인가? 아마 24일 날 가시죠. 24일인가 저희가 세팅 다 하고 이제 샴페인 터뜨릴 때잖아요. 이제 네. 우리 이제 다 마쳤어 이러고 그때쯤에 되게 조용히 전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이러고 왜냐면 이제 저희를 방해하지 않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하다는 땡스 투 크레딧을 드려도 될지를 모르겠어서 네. 언급을 못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했던 아. 숨은 루돌프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엄청 멋있는 소방수. 맞아요. 본인은 자기인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면 모두가 정말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그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다. 이제 제가 이제 느낀 이 서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문제일 것 같다, 저게 문제일 것 같다, 이런 좀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 저런 서비스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서비스 제안. 애저에 이제 네네. 존재하는 서비스들. 네, 그런 걸 좀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다른 서비스들을 더 찾아보는 좀 계기가 됐죠. 특히 아까 로드 밸런서라 말씀드렸던 그 애저 프론트 도어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좀 찾아봐가지고 네, 도입을 하게 됐던 거고요. 약간 원기욕 모아주는 그런 네. 느낌으로 트위터에서 막 음. 다들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것도 이제 네트구도 따뜻했지만 네. 그런 광경도 좀 되게 맞아요. 따뜻했던 맞아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었죠. 뭐 사실 뭐 고생은 이분들이 하시고 재미는 우리가 보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냥.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다 만들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진짜요. 프로젝트가 크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신 건 사실 이용자들이시고 프로젝트를 만든 건 저희지만 사실 매번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메신저잖아요. 네. 메신저는 메시지가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 멋있다. 그래서 이걸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건 이용자들이시고 이 메신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슈 레이징 도와주시고 막 여러 가지 뭐 디도스도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는데 자료 다 찾아가지고 서포트 해주시고 혹은 그때도 이제 저희가 대응하기도 전에 트위터
처음부터 여론들이 되게 저희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저희 대신에 깃허브 레포도 막 이렇게 리포팅 해주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런 것들 덕분에 저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일은 저희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다 같이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고생은 산타파이브 팀의 한주 뭐 다신 거지만 약간 네. 저한테는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보다는 약간 그런 일들이 더 맞아요. 약간 축제 같았어요. 네. 맞아요. 사이드 네. 프로젝트 하고 맞아요. 사람들 다 얘기하고 물론 뭐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얘기하고 뭐 사실 좀 이상한 일도 있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우당탕탕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좋아서 그냥 음.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도 또 열심히 보고 여쭤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액수를 얘기하진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은데 비용이 좀 많이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서버 비용이 공개하실 수 있는 선 정도에서만 저희가 얘기를- 이게 서버 비용이 약간 처음에 이제 저도 실수를 했던 게 이 정적 에셋들을 이미지들 오너먼트 이미지들을 이미지니까 CDN 태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되게 아니란 생각으로 CDN을 태웠는데 네. 그 애저에 있는 그 CDN을 태웠어요. 근데 와 비용이 아. 엄청나더라고요. 네, 비용이 진짜 엄청나가지고 하루에 그 20일 날 처음 오픈했을 때 갑자기 100만 원을 찍길래 CDN 비용만요? 네. 그리고 둘째 날에 갑자기 전송 비용이 많은가 보군요. 네, 전송 비용이 많아가지고 오. 갑자기 다음 날 보니까 400만 원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실수는 아니죠.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조금 더 쉽게 생각했으면은 됐었던 문제가 이 오너먼트 그냥 데이터를 그냥 똑같이 그냥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에서 태웠으면은 걔는 무료거든요. 네. 네, 걔는 무료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 이하까지는 이미지도 다 무료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한 나흘인가 지나고서 그냥 이거 여기다 올리면 되네 해가지고 다 옮겨놨어요 그렇게. 네. 클라우드 플로어는 살아남을 수 있나? 돈을 저도 어떻게 항상 벌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다 무료로 해준다고? 애저가 뭐 AWS랑 얼마나 비용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비쌀 것 같진 않은데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아주 비싸진 않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CDN 비용이 네. 용량에 비례하지 이게 막 횟수랑 용량이 좀 비례하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오니까 좀 문제가 되는군요. 네, 그때 트래픽이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네. 그게 CDN에서 라스트 마일까지 가는 비용인가요? 이게 저도- 사실 CDN 하면 오리진에서 가져오는 비용도 그쵸. 있고 네네. 보통은 이게 비싸잖아요. 여기는 좀 싼 라스트 마일은 편이고 싸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CDN에 사용된 그 리스폰스 사이즈가 59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 59테라. 네. 사이트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의 규모로 생각 아닌데 트래픽이 많아서 엄청 그렇군요. 많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처음엔 그래서 웹피로 다 바꿀까 지금 PNG로 돼 있는 거라다가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오너먼트들이 다 약간 그 조합돼가지고 완성형으로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바꾸는 것도 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구도 PNG에서 웹피로 전환하는 도구가 그렇게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페이지스로 넘겼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는 결국 퍼블릭에다가 박아가지고 처리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고려 한번 해봐도 좋을 것 네네네. 같긴 해요. 퍼블릭에 박았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그냥 이 그 프론트에서 그 오너먼트가 200 몇 개였죠? 270개인가? 네, 그래서 270개 미스. 오너먼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트리 장식 모양, 이미지, 장식. 그런 장식 거. 이미지들을 그래요? 270가지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네네. 여기다 꾸미는 게 네, 있으니까. 그쵸. 그게 네. 마지막에 아. 저희가 다운로드 기능을 할 때 이게 다운로드를 하려고 봤더니 메시지 PNG를 다운로드 할 때 저 오너먼트 이미지를 서버에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네네. 코어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CORS가 걸려서 못 가져와서 이거를 결국에는 그 클라이언트 코드 그 파일을 다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미지 소스들을.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CDN 비용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처음에 이제 가져가는 이게 페이지 로딩하는 것 자체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조금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 그쵸. 않았을까 같은 고민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사실 CDN 태우는 거랑 안 태우는 거랑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로딩 속도는. 음. 근데 차이는 있는데 사실 사용자가 그렇게까지 불편을 느낄 만한 차이는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근데 네트리를 꾸며줘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데 보통 하면 또 그쵸. 새 오너먼트 만들 때마다 배포를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음. 맞아요.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네. 물론 맞아요. 5일을 버티기에는 그게 있었으면 도움이 됐겠지만 일반 서비스를 설계하면 고민될 요소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 할까요? 저희 벌써 1시간 와. 다 돼 네. 가서 오늘 되게 나와서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네. 요 얘기는 꼭 하고 끝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여기 나오신 소감? 네, 저 이렇게 뭔가 라이브로 팟캐스트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데, 네, 제가 뭐 저도 유튜브에 이제 뭐 방송도 종종 해보곤 했지만 이제 남의 채널 나와가지고 하는 처음이라 일단 되게 감사드리고요. 채널 홍보해 주셔야죠. 네, 약간 좀 네.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채널 홍보보다는 저희 회사 채용 광고를 좀 하고 싶고요. 아, 네. 네.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니크 굿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네, 이것도 작년에 좀 떴었는데 리어월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약간 뭐 야외 방탈출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방탈출 같이 친구들이랑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도 제공하고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리얼 월드요? 네, 리얼 월드. 네, 리얼 월드라는 플랫폼이고 요거를 지금 전방위에 걸쳐서 다 채용 진행 중입니다. 네, 앱 쪽 그리고 백엔드, 웹 프론트엔드까지 지금 저작 도구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한 10배 정도 사용자 성장이 있었거든요. 신규 사용자 성장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유망한 회사입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로켓펀치를 이용하시는군요. 채용 정보가. 로켓펀치랑 원티드랑 다 쓰고 있어요. 네. 공식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하니까 로켓펀치로 가서. 클로이님도.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약속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포티포비츠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는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저희들의 이야기가 콘텐츠화 될 만한 가치가 있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백엔드에서 예찬님이 해주신 기술적인 얘기들은 되게 좋은 얘기였는데 과연 제가 기술적으로 듣는 분들의 흥미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만큼만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타링 웨비나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산타5라는 브랜딩은 되게 잘 됐고 사람들이 산타5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부응할 만한 좋은 콘텐츠, 기술적인 콘텐츠를 좀 더 갈고 닦아서 다듬어 보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경험들을 좀 더 잘 정리하고 녹여내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기대하시는 만큼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들으시면서 시간을 써주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한 개를 드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전에도 트위터에다가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 붙일 거예요 이랬다가 그거 못 붙일 뻔했었는데 그때 제가 손가락을 꺾어버려야 됐다고 이랬거든요. 왜 트위터에다 입을 털어놔서 이랬거든요. 하지만 또 입을 한번 털어보면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물론 둠둠님과도 함께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소망인데 클라이언트 코드를 공개를 하고 싶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못하는 이유는 이게 좋은 코드가 아니어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충분히 좋은 코드가 아니고 레거시가 되게 많이 쌓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이제 좋은 프로젝트 샘플이라고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클론 코딩을 하시거나 연습하는 분들이 계시면 되게 책임 없는 그런 게 될까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먼저 이제 침착하게 이 프로젝트가 원래 가져야 될 구조대로 설계한 걸로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서 이제 이거를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PR을 받아가면서 좀 더 탄탄한 구조, 더 좋은 설계들을 만들어 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이제 밑거름을 삼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하려면 또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혼자 마음을 먹으면 안 하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워 담지 못할 말을 이거 편집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편집해주세요 이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라이브로 한번 또 입을 털어보았으니 나중에 이제 울면서 막 그때 혈이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도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공개하고 리팩토링 해보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생은 미래의 클로이님이 하실 거니까. 그쵸. 지금 입을 터는 지금 현재의 클로이는 기분이 좋고요. 할 것 같고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좋은 코드여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보통 원래 공개도 아무도 안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산타5의 경우는 또 다를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책임감을 사람들도 느낄 것 같아요. 뭔가 기대치를 좀 그러니까 현실과 다르게 저런 코드는 얼마나 잘 짰을 것 같은 기대치를 가진 사람도 있고 왠지 맞아요. 약간 걱정되는 것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짜? 막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되긴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뭐 완성된 코드라는 건 없어서 네. 맞아요. 저는 좀 심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면 조금 좀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약간 항상 얘기하는데 이 코드를 공개하면 되게 좋은 교훈,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아, 코드를 이렇게 짜도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구나. 기획이 좋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 뭐 그런 게 만들 수도 있죠. 내가 만들었던 포크 떠서 내가 개선하면 이렇게 했을 거다. 맞아요. 뭐 다양한 나라면 이렇게 최적화했을 거야라는 맞아요. 게 많이 생기면 거기서도 배울 수 그쵸, 있는 그쵸.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맞아요. 있겠죠. 그런 게 다 도움이 될 거라서. 챌린지? 괜찮은지 자꾸 참전하시겠습니다. 한번 코드 보고 챌린지. 뭐 봤는데 너무 잘 짜는데 이렇게 그리고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부분도 사실 그 예찬님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이랑 클로이님이 공유해 주신 영역이 좀 다르다고 느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저희 채널은 주니어 분들이 많이 안 들으시기는 하지만 또 그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질러서 과감하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분명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자극받고 또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얘기도 다 들었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타링 라이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네. 타링 가셔서 코드 리뷰 아마 배너가 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산타5의 타링 라이브 코드 리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선 홍보해드렸으니 타링 듣고 계시면 후원 후원. 타링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라이브 에다가도 주소를 남겨둬서. 주소가 안 남아요. 저희가 주소 링크가 그 창에 안 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쉽군요. 저희가 유튜브 올릴 때는 이미 늦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드민은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어드민만 올릴 수 있습니다. 낙교님이 올리셔야 되는데 안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긴 이야기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크굿 컴퍼니의 채용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네. 기다려야 되나? 타링 올려주실 때까지? 그러네요. 와.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좀 듣고 있나봐요. 듣고 깜짝 놀랐어. 타링 라이브 링크도 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유튜브 꺼졌나요? 안 꺼졌나요? 안 꺼졌어요. 안 아직 꺼졌어요. 스톱 스트리밍 안 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돼가고 있네요. 그 뭐지? 아까 처음 오셔서 쿠키 영상? 포디포비츠는 왜 포디포비츠냐고. 맞아요. 궁금해요. 이제 산타5가 포티포비츠 쿠키 영상에서 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살사비츠는 그 XKCD라는 그 외국에서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들 대상으로 보시면 아실 텐데. 네, 그 되게 간단한 그 졸라맨 같은 애들이 나오는 만화 짤로 만화인데, 나오는 거요? 거기에서 그 이제 암호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특수문자 아무리 입력하고 해도 그 복잡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데 암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복잡성은 엄청 증가한다. 그러니 길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요약을 하자면. 이거네요. 엔트로피, 포디포비츠 오브 엔트로피. 사실 저는 엔트로피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대충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살사비츠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만화를 낙교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낙교님이 살사비츠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왜 22비트는 왜 안 되냐, 80비트는 왜 안 되냐 막 얘기를 하다가 낙교님이 저희 짱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22비트는 difficulty to guess easy. 맞습니다. 낙교님 다운 이름이네요. 네네. 좋네요. 나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맞아요. 포티포.